우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잇따라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한 가운데 또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줄어든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시즌과 겹쳤다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수출이 괜찮아질지가 문제입니다. 네,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장률을 비롯해서 물가 지표의 경상수지까지 지금 잇따라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통계청에서 이제 집계하고 발표하는 경기 종합 지수를 보시면요. 이제 2017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그 하락세가 굉장히 심화되었는데요.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동행 지수는 경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도 이제 2017년 하반기를 이제 정점으로 선언하고 경기 수축기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GDP 통계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고요. 수출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내수 부진과 외부 수요의 감소가 겹쳐져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도 문제인데요. 물가가 0%대를 이제 5개월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폭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물가 둔화도 경기 둔화 혹은 경기 하락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전체 실업률이 이제 4.4%를 기록하고 있고요. 계절적 요인을 이제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네. 작년과 재작년 평균만 보더라도 이제 3.8%의 실업률이었고요. 2001년도 이후에 계절 조정한 실업률이 4%를 넘은 것은 2010년도 1, 2월 이후에는 2018년도에 4번,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2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내수 수출할 것 없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가 고용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 경상수지를 보면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더라고요. 2012년 5월부터 83개월 동안 이제 흑자를 이어왔던 경상수지가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경상수지 적자는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 지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이제 44억 달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배당을 포함하는 이제 본원소득수지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배당 시즌이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를 보이는 것이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그 국내 기업 주식 보유가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3, 4월 달에 큰 폭의 적자를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순채권국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은 채권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가 벌어오는 배당보다 외국 투자자들이 벌어가는 배당이 많아서 특이하게 이제 4월 달에 마이너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이 상황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2018년도 4월 달에 본원소득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였고,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2017년도 4월 달이었고요. 올해가 사상 세 번째로 적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원소득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상품 수지 흑자 폭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작년 4월간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를 보인 이유는 상품 수지 흑자가 96억 달러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4월 달에는 56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 이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 중에서 2014년도 이후에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들 감소가 여행 수지 적자를 큰 폭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큰 폭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 적자는 한은이 발표한 대로 다분히 이제 배당 적자가 집중되는 4월에 집중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달에는 이제 순채권국인 관계로 소폭의 흑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 본원소득 수지가 균형 수준만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는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뭐 우리 경제 괜찮다라면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것이 경상수지 흑자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이거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 여부가 한 나라의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역사를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난 것은 1986년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경상수지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였고요. 예.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던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진 것은 이제 1997년도 IMF 위기 이후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상수지의 결정 요인으로서 그 내부와 외부 충격을 우리가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재를 많이 사와야 했었죠. 이런 것이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고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경상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예.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는데요. 이 당시에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 부진이 이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 전부에 비교해서요. 그리고 이제 수입의 증가폭이 이제 굉장히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가 단순히 그 흑자의 규모만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대외 신인도라는 것이 이제 저 나라한테 돈을 빌려줘도 떼어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장사를 잘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경상수지가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 보시면 월간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왔을 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공격이 심해졌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결국은 이제 내수 부진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대외 신인도까지 이어져서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조금씩은 흔들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증대시켜서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앞뒤가 바뀐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장의 결실에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그 바른 논리이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핵심은 수요가 만들어져서 창조적인 산업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서 창조적인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이죠. 결국은 그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거로 꼽히는 것이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이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지표인가요? 글쎄요,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된 것을 소득주도 성장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예. 예.
노동소득이 많아져서 소비가 많아졌다고 해야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 그 핵심은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소득이 증가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수요에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 자체로만 보고 이것이 이제 분배가 개선됐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전체의 아웃풋에 비교해서 전체 GDP에 비해서 임금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아웃풋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임금 계약 때문에 임금을 줄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둔화돼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이득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분배가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예. 뭐 사실 노동소득이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더 많아졌다고 한다는 것이 이제 소득 분배에서 긍정적인 지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자본 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자본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금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소득이 간다. 이런 것은 이제 분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전부 다 서민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금 노동의 전체의 몫이 커졌다고 해서 소득의 분배율이 개선되었다라고 자동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가지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 악화에 이제 좀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통화 정책의 핵심은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이제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0.7%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한은의 중기 목표인 2%에 한참 하회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 이후부터 6개월째 한은의 중기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IMF, OECD, KDI 등 전망기관에서도 한국 경기를 전망하면서 정책 조합으로서 이제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이제 통화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통화 완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충격에 맞서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외환 시장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4월 말에 원화환율 급등이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75bp 이상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야 될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